좀 남자역에 있고요. 박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장애 등급제 폐지, 부양후 폐지, 강함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이영숙입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입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실패연대 윤경입니다. 진짜 어렵다.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나 하게 될지를 사실 진짜 감도 못 잡고 시작을 했었고 한 2, 3년 지나고 나서는 아 이대로 한 1, 2년 더 가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담한 마음과 지금까지 진짜 고생했다 뭐 이런 마음으로 5년을 좀 맞이한 것 같아요. 언니 그냥 지나가니까 정말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이제 꽤 많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처음보다는 되게 정말 그냥 일상이 되어버려서 그런지 그냥 쭉 가도 뭐 그렇게 크게 어제 오늘 그렇게 달라진 게 없는 듯하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딘가에 어디가 뭐가 있으면 항상 거기 있는 자리처럼 그런 말도 사실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강화문 농성장이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항상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실 진짜. 하다못해 막 천막 바닥에도 다 자국이 있어요. 아마 그 천막이 없어지면 거기에 이렇게 똑같이 천막의 자리를 따라가지고 새까맣게 무늬가 남아있을 거예요. 박현 얘기해줘. 저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에? 끝났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어디가 끝나가지고 안 끝났는데.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아. 아주 빨리 끝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우리 서장형일 때인가 그때 잠깐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농성할 때 우리가 빨리 끝나든가 아니면은 10년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할아버지 때. 지금 뭐 어쨌든 복지부 장관 만나고 또 뭔가 좀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하는 것 자체가 뭐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 근데 그게 확실하게 안 네. 나오라. 예. 소감은 그러면 10년 갈 것 같다? 뭐 10년 갈 것 같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안 끝나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끝나. 아니 그래 소감이 5년 된 소감이. 그게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말이지? 5년 된 소감이 어떤지. 그러니까 5년 된 순간 사실 그거 말고 사실은 별로 감회가 별로 없는 거죠. 끝났다라는 느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계속 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뭔가 감회가 있다 뭐 이런 끝나고 그러니까 끝나는 게 뭔가 5년 됐다라는 그거 아무런 감흥 없어. 별로 그런. 뭐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되고 이런 거라고 한다. 우리 박현 부장님 답다. 5년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사실 말한 것처럼 계속 그때 1년 1년을 살아와가지고 그냥 별 생각이 없다가 누가 야 그러면 전장현 10년 중에 절반은 광화문 농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숫자가 확 많이 온 것 같아요. 진짜 길었구나. 그랬는데 뭐 이게 뭐랄까 그냥 소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게 아직 없는 것 같고 긴 시간이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계속 짧은 시간들이었고 이후에 좀 더 많이 부담되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1년, 2년, 3년, 4년, 이제 5년 됐는데 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사실 그 시간의 응당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 그래 5년 써봤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결과가 좀 계속 기대되니까 부담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난주에 1박 2일 5주년 집회하고 나서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어요. 소감은 뭐 요 정도? 크게 감흥이 없는데 뭐 어떡하죠?
아마도 이게 이렇게 단시일 내에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맨적도 안 해서 그런지 저희가 지금 이동건 축제 같은 경우도요. 우리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건 정말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없다는 것처럼 이 우리 강화문 농성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1년에도 될 거야? 뭐 얼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좀 장기간으로 말은 안 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5년이 진짜 길긴 길죠. 저희 이번에 문화재 사회 갔었던 분도 저희 농성장의 두 번째 집행위원장 같은 역할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 농성장과 함께 할 때는 분명히 결혼 안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애가 4살이에요. 둘이고 그리고 애가 둘이고 둘째가 태어났고 걔가 지금 또 두 돌이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긴 시간이 맞죠. 맞아. 정화도 처음 농성 시작할 땐 영희가 있지도 않았어요. 영희는 그때 맞아. 여행 중이었다고. 맞아요. 그 정화가 처음 이제 총 집행위원장이 청가를 했었는데 정화도 아기도 아예 진짜 없었는데 완전. 임신도 하고 또 애기도 애기도 낳고 우리도 결혼. 그치 그러네요, 맞네. 그렇죠. 결혼을 많이 형수는 나는 더 많이 딸내미 늙고 졸업도 시켰고 맞아 여기도 우리 아이도 결혼하셨고. 여기도 결혼하고 우리 윤영도 네 그렇죠. 윤영도 결혼 진짜 결혼. 엄청난 일이 있었네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냥 숫자로 대강 5년 하니까 뭐 1, 2, 3, 4, 5 중에서 오니까 그런데 일을 엄청 많이 약간 했는데. 이제 사실은 잘 반응이 이렇게 감이 안 오는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막 100일, 200일 이럴 때는 막 100일이 지났어 막 이랬는데 맞네요. 한 1000일 넘어가고 나서는 우리 그러면 천일 넘어서 이제 100단위는 우리 안 하기로 하지 하고 말자. 네, 그랬었죠. 그날 제가요? 그날은 8월 21일이었잖아요. 오늘이네요. 날, 그러네. 8월 21일 날 아침에 어쨌든 조금 일찍 갔어요. 근데 저는 딱 도착하고 나서 정말 끔찍했던 게 저희가 11시에 기자회견을 잡아놨었나 그랬는데 9시에 좀 미리 가서 상황을 보려고 우린 농성을 들어갈 거니까 광화문역에 갔는데 광화문 그 해치마당 경사로 내려가는 데서부터 해치마당까지 바둑판 모양으로 경찰들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일렬로 이렇게 쫙 한 1.5m 간격으로 쫙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엘리베이터와 리프트와 경사로에서 장애인만 출입을 차단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래로 어쨌든 내려오지 못하게 이제 그때부터 사실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 이제 싸움을 시작을 하다가 뭐 몇 명은 내려가서 있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완전 고립된 상태로 8시간 이상 화장실도 아예 가지 못하고 막 이 상태로 있었고 문화제를 저희가 원래 거점을 좀 마련을 하고 그 자리에서 문화제를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밖에서 문화제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문화제를 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을 했었죠. 그 사이에 뭐 경찰 끌려가고 뭐 병원 실려가고 이런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막 나왔었고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을 하는데 비가 엄청 많이 내렸었어요. 그래서 약간 폭우가 약간 맞으면 따가울 정도로 센 비가 내려서 진짜 첫날부터 억세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어쨌든 그 난리 속에 결국에는 다시 다 지하철역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청역으로 종강역으로 뭐 경복궁역으로 안국역으로 다 흩어져서 다시 광화문역에서 모여서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싸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계단을 점거하고 막 계단 기어서 올라가고 그 에스컬레이터 점거하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올라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현재 농성을 하고 있는 자리에 모일 수가 있었던 건데 어쨌든 이 사이에서 원래 서울시 측에서는 무리하게 진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광화문 역사 측에서 역장이 시설보호 요청을 경찰청에 보냈어요. 이러면서 뭐 서울시나 아니면은 국회나 이런 곳에서는 어쨌든 지금 절박한 요구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인데 무리하게 진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그 역사 측에서 굉장히 막무가내로 진압을 했었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컸고 하루 종일 그렇게 진짜 피 흘리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박현 소장님 그때 어디 있었어요? 지금 천막쳐 있는데 그쵸. 그럼 같이 그쪽에 있던데 차도 타고 오다가 광화문 막혔다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저기 어디 저 종강역에서 내려 올라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 경찰이 막 일사고 싸움이 붙었는데 저는 그냥 뒤집고 들어갔어요. 지마다카에 들어갔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대호가 이제 밑에 계단 그 지하철 타는데 반대쪽에 그 계단 밑에랑 거기 저희 위랑 이렇게 잘려져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소위 말하는 빠질 수 있었어요. 경찰이 나가라 그 보호구조 나가라 나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가면 못 들어오니까 어차피 못 가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사수하거나 아니면 저기를 뚫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예 그러고 이제 10시간 못 나왔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일찍 나는 운동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윤영동님 말대로 일찍 폐쇄가 돼가지고 알아서 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교보 문고 쪽으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왔는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다 나눠졌더라고. 왔는데 이제 선수만 있더라고 사실 진짜 그때 박경장 양양이 아니 나 에린 박길련 누구 뭐 이렇게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열댓 명 휠체어가 있었고 뭐 비장애인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참 사실 그렇게 할 당시는 사실 밥을 못 먹어요 거의요. 아침부터 못 먹고 해서 이제 4시 5시부터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데 남성분들은 이제 이런 물통을 찾더라고요. 여성들은 잠깐 이제 가긴 가야겠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화장실 갔다 들어왔으니 갔다 오셨대요. 거기 이제 경찰이. 근데 아무리 신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박길련 대표가 자기 정말 죽어도 못 참을 테니까 자기가 한번 나가봤다가 들어오신 전 실어버리면 있다가 한 7시인가 8시까지 버티다 나갔는데 못 들어왔어요. 그대로 여기는 나가면 못 들어오면서 참았어요. 참다 앉아서 9시 한 반 정도에 이제 거의 편의점 쪽으로 저 어떻게 편의점 쪽으로 저는 또 쫓겨가 있었어요. 또 지금 현재 농성장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분류가 3등분이 됐었거든요. 지금 농성장 자리, 엘리베이터 자리, 그 다음에 저쪽 자리 편의점 이렇게 3등분이 돼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편의점 자리에 가 있었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해서 나중에는 배북부 대표가 나한테 교체하자고. 내가 들어갈 테니까 날 빼달라서 교대에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 다음 못 들어갔더니 또 싸운 거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때 사실 한 10시 정도는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은 이제 지하철을 승강장을 또 올라야 되니까 다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각자 오는데 광화문역을 지나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강장이. 그래서 말도 안 된다.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위에서 이제 승강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올라오기 위해서 위에서 싸우고 승강장인데 어떤 이상한 소문이죠. 광화문역을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엄청 싸웠다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가 이제 리프트 열쇠를 구했어요. 그 리프트 열쇠는 각 역사마다 똑같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것을 지방에 사시면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열고 타고 기억나죠? 우리 동찬 사람이 그래서 한 층은 타고 올라왔는데 그 다음 층은 못 올라왔어요. 왜냐면 그 리프트 있는 자리에다 경찰들을 또 바둑판 모양으로 쫙 세워놔가지고 거기를 또 못 올라온 거야. 그래서 난리를 쳤죠. 진짜 그러니까 진짜 발렸어. 지긋지긋하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11시 넘어서 이제 합류를 했어요. 어떻게 다 포기했는데 보니까요. 정말 그 하루 종일 저희는 땀을 흘리고 또 비 맞은 사람 왔다 갔다 하고 그 냄새 경찰들 땀내 우리들 땀내 다 서로가 냄새가 나서 자기네들 힘드니까 냄새 꼬박꼬박 진짜 그때 11시쯤에 다 지쳤어요. 경찰들도 진짜 너무 맞아요. 지쳐서 내서 야 니네는 교대하지 않았냐 우린 교대도 안 했다. 너무 차별이다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교대하는 거 진짜 부러웠죠. 정말 그 안에 땀 냄새가 그 지하철역 땀냄새 그런데도 이제 그때도 긴장을 한 거예요. 일단은 1차 우리가 휴전이다 이제 휴전이다 했는데도 이후에 또 우리가 또 밀려날까봐 되게 긴장해서 그 밤을 이제 거기서 거의 꽤 많이 잤죠 그날 첫날. 정말 많이 잤어요. 꽤 많이 잤어요. 그때가 원래 전국 집회였기 때문에 꽤 많이 자면서 되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근 한 달 가까이는 초비상이었어요. 혹시 광화문 지하 역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달려간다 항상. 그래서 우리 항상 저 잘 때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자다가 지하철 우리 거기에 그때는 이거 있잖아요. 노숙이었잖아요. 천막당. 뭔 일 있다면 달리면 우리가 쫓아나가면 몇 분 걸릴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밤 12시에 만약에 경찰들이 와서 우리를 드러낸다. 그러면 내가 최대한 빨리 가면 몇 시까지 갈 수 있을까?
10년 전에 이동구 수쟁할 때 고자리 밑에다가 천막을 치려고 했다가 부참이 깨진 적이 있어요. 부참이 깨진 적이 있는데 우리 국경일 대표께서 그때 안을 항상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비도 안 맞고 충전도 가능하고 늘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적절한 장소가 광화문에는 두 군데가 있잖아요. 교보문고하고 세종문화회관인데 가장 적절한 장소가 거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고, 또 더 중요한 건 거기까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생겼다. 예, 그래서 그 장소를 갖다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공간도 있고 천막에 쓸 만한 공간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그 밑에 그 편의점 맞은편 쪽에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맞은편 그쪽 공간이 있어서. 근데 이제 주 대우가 이제 고집된 게 딱 그 자리였어요. 여기 앞뒤로 고집된 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를 치게 되는 거죠. 또 천막 들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치자라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편의성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광화문이 엄청 서울 한복판이잖아요. 청와대랑 가장 가깝게 천막을 칠 수 있는 곳이었고, 뭐 지금은 뭐 청운동 사무소나 그 가까이에도 몇 개 농성장들이 있긴 하지만 그 전에는 뭐 그럴 엄두가 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가까이에서 천막을 치고, 아무튼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엄청 서울의 중심, 전국의 중심인 광화문에서 알려보자, 뭐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리고 이게 그 10년 전 이동광 주제에 한으로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을 야정사령관의 의지가 굳세게 반영이 그렇게 말하면 또 그럼 또 억울할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거기 천막 치다가 100명이 다 연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한번 또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냥. 그래서 포함이 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칩시다 뭐 이랬죠. 또 한편으로는 또 사실은 좀 짧진 않을 건 아까처럼 얘기하면 좀 짧지 않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곳이 사실 필요했어요 사실은. 그 준혁 죽은 준혁 동지 얘기가 끝나 많이 생각이 나는데, 준혁 동지가 막 찾아오면 막 돌아다니면서 형 우리가 이긴 거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가장 인상 깊게, 다들 이제 경찰이 다 빠지고 한 11시 반 정도였나 그때쯤 경찰이 거의 다 빠졌던데 그 앞에 투행이 다 가능했고 뭐 이랬던. 준혁 동지가 우리가 이긴 거죠, 우리가 정말 이긴 거죠 이러면서 막 그러고 얘기했던 기억이 되게 나고, 그때 이제 경찰 또 기자들이 막 찍으러 막 오는데 이게 방송이 실제로 되는지 몰라도 그 조선일보에서 찍으러 왔다가 괜히 혼나고 그냥 돌아간 일도 있고 좀 그때 기자들이 좀 찍고 왔고. 전 진짜 기분이 좋고 두근거렸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막 이제 플랑을 쫙 펴고 롤을 쫙 깔고 사람들이 아이고야 하면서 다 들어놓는데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또 시작한다 막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이 생겼구나. 네, 사실 빈곤사회연대는 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 운동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운동을 하면서 단체가 만들어진 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왔는데, 물론 2010년도에 조계사에서 농성도 했었고 그 이후에 여의도 농성도 2013년도에 있기도 했고, 그 사이에 이제 4.20 공투단 농성도 시청에서 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걸고 막 하긴 했는데, 이렇게 이 의제를 되게 중심에 걸고 농성을 시작하는 게 너무 기대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쁜 일이었고, 이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생긴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엄청 떨리고 좋았던 것 같아요. 변태 같나? 농성자 약간 막 투쟁 너무 좋아. 근데 되게 무기가 생긴 것 같잖아요. 맨날 항상 우리 얘기는 뜬구름 잡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 부양의무자 기준 그걸 어떻게 폐지해? 뭐 그게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뭐 이런 반응을 항상 받는 얘기였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무기가 생긴 것 같고 엄청 현실적인 공간에 자리를 잡았으니 그전에는 어떡할 그냥 거냐 이제. 특히 말 길거리에서 잤었는데 날만 그쵸. 그러다가 천막이 딱 세워졌는데 준혁 동지가 그런 얘기를 했구나. 우리가 이긴 거죠. 예언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첫날 밤 풍경은 어땠어요? 다 같이 거기 머물러 계셨어요? 그냥 잤어요. 피곤하니까 거기서 다들 그냥 깔고 다 자고 그러니까 더워도 도저히 더우면 나갈 수 있었으니까 나가서 바람 쐬러 나가고 그냥 거의 대부분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다음 날부터 물품 하나 들어오는 것이 다 투쟁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디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 들어올 때 책상 하나 겨우 들고 들어오고 뭐 어디에서 뭐 누가 올 때 뭐 그때 이제 의자 몇 개 반입하는 거 협의하고 그래서 아마 정식인가 누가 들어왔을 때 아마 우리가 천막을 들고 드디어 들어왔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올 때 천막을 같이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드디어 천막을 쳤던 게 거의 한 몇 주? 한 2, 3주 정도 됐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꽤 시간이 지나가지고 천막을 쳤었는데 천막을 되게 막 후다다다다 들고 들어와가지고 착 폈는데 천정이 낮아가지고 천막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러다가 자동엽씨가 와서 이렇게 위에를 깎아줬었는데 그리고 이제 허리를 드디어 펼 수 있기까지가 또 한 3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정말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옆장이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좀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매일매일 하나 훔쳐가지고 가방에 넣어가고 매일매일. 맞아. 나중에 저희 정수기도 설치하고 막 그래가지고 완벽해졌지. 냉장고, 정수기, 뭐 음. 전자레인지. 되게 쎄했어요 사실은. 되게 냉대했죠. 사실은 그때 당시는 정말 뭐라고 하는 사람도 굳이 많았고 왜냐면 그런 풍경을 보질 않았잖아요. 특히나 광화문에 몰라 지금 어린애 그때만 해도요. 광화문 지역을 다니는 그 시민들은 좀 다른 데가 틀리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했던 시청역 지하나 종강역 지하는 좀 다르더라고요. 5호선 시민들은 약간 뾰족뾰족 친구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다니고 조금 약간 느낌이 그랬어요. 조금 시민들이. 한 2년 차까지는 계속 예. 쎄했던 거. 예. 사람들 반응. 홍갈 때는 좀 달라요. 민원도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서울시청에 이렇게 시민 지하를 다니는 시민들하고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데. 근데 그래도 뭐 이제 와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는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며 가며 안부를 묻거나 뭐 먹을 걸 가져다 주거나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꽤 많고 이제 대부분 저희가 만나는 시민들의 정말 대다수는 교보문고 어떻게 가냐, 세종문화관 화장실 어떻게 어디예요? 가냐, 화장실 어디예요? 9번 출구 어디? 그래서 정말 하루만 있어도 자동으로 막 이렇게 발사가 되는 거. 9번 출구 어디예요? 이 얘기를 그냥 거의 들으면서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그거 지하철에 왜 안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해놨어요 하나 만들어 놓고서 매번 이제 화장실에 매일매일 담당자가 농성대학 지키는 담당자가 다르니까 아니 적어놨어요.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세종문화회관 가는 법, 교보문고 가는 법. 아, 정말 이렇게 서명 이게 우리의 사안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많았으니까. 민원은 어떤 민원? 뭐 진짜 다양하죠. 이렇게 보기 싫은 거, 그냥 보기 싫다 이런 거부터 영정사진 가지고 그렇게 민원 많이 들었어요. 맞아 처음에 진짜 그랬다.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는 너무 무섭다. 이렇게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영정사진 그렇게 두니까 너무 무섭다면서 그거 치워달라는 게 뭐 혐오물 보는 뭐 거의 그래도 한 3년차 초반까지는 계속 그런 민원 진짜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스카이 농성장에 있을 때 덕수궁 앞에 그 어디죠? 강정이랑 쌍차랑 용산이랑 해서 이렇게 연대 농성장이 덕수궁 앞에 있었고 스카이 농성장에 불렀는데 거기를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 불을 지폈었어요. 맞아. 그래서 화재가 나서 한동이 소실된 사건이 있는데 그거 끝나고 그 조선의 자회사인 언론사가 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언론사가
그 언론사가 우리 맞아, 농성장 기억나요. 몰래 찍고 여기도 이런 위험 있다, 화재 위험 있다, 이런 거 방치할 거냐 서울시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언제였을까? 그것도 되게 1년차 초반이었는데. 전후였던 것 같은데 그런 의도된 민원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그치 영정사진 가지고 진짜 말이 많았어. 그래서 분해가지고 절대 안 들어주고. 그럴 때는 선생님 긴장하는 거죠. 얘네가 언제 들어줄지 모르니까 우리 하면 다 달려가야 한다. 여름에는 환기, 습기, 모기 이게 제일 문제고 그 여름엔 진짜 덥고 겨울엔 진짜 추워요. 진짜 저희가 그 앞에다가 이거를 설치해 놓은 게 그 아크릴 박스 설치해 놓은 게 바람이 진짜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거기가 거의 바람 골처럼 이렇게 광화문 위에서부터 바람이 막 확 내려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막 아크릴 박스를 설치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바람을 가리려는 용도가 컸어요. 그리고 거기가 전기가 광화문역 통로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럼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 두 라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쪽에 상업시설들이 뒤로 쫙 모여 있거든요. 저희가 전열 도구를 사용하면 만약에 이거를 어떤 사람이 조금 높게 설정하면은 전기가 이쪽이 다 나가요. 그럼 그 옆에 있던 미샤 이니스프리 불 다 꺼지고 이런 난리가 이제 나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하고 나서 전열 도구 온도는 각각의 기구마다 몇 도가 최고다라는 게 이제 경험으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 그거를 조정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 너무 속상했는데 지금 약간 역사라는 공간이 공공시설물이라기보다는 상업적인 용도로 워낙 활용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혀 원한 것도 아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농성장이 서 있는 바로 뒤쪽에 전광판이 가려진 게 하나 있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만약에 농성장을 철수하면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미나미 시네요 드라마 홍보 광고가 나올 거예요. 이게 도대체 몇 년 전이에요, 진짜. 미나미 시네요가 이렇게 뿅 하고 다시 나올 텐데 그거를 저희가 가리고 있으니까 여기 광고업자는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뭐 어쩌겠다, 막 맨날 와서 사진 찍어가고 분기별로 계속 막 개구장 보내고 막 이랬는데 또 그러게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요즘 사실 지하철 역사 광고 잘 안 되고 우리가 그래서 광고 트시라고 거기 다시 다 트실 수 있게 다 해놨는데도 안 튼 거잖아요? 아니야, 그 두 아니?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그거는 안쪽에 천막 또 안에? 있어요. 천막 안쪽에 하나가 더 있고 어쩔 수 없어. 그 옆에가 또 있고 맞은편도 있고 막 이런데 둘 다 안 트시더라고요. 네, 이쪽은 근데 광고가 안 들어온대요. 우리가 앉아있는 바로 그 뒤쪽으로는 해도 되는데. 그래서 못 들어오고 있는 거고 아예 가리고 있는데 거기는 미나미 시누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남자 배우 누구지? 이렇게 장근석. 장근석이 나옵니다 이제. 아직도 그분 거기 계신 거예요? 네. 저 안 바꿨어요. 들어서 그걸 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온라인으로. 그래서 거기 있는 지금은 이제 그쪽에 있는 가게가 사라졌는데 화장품 가게가 관광객들 때문인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도 이제 장사가 안 되면 우리 탓이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하철에서 딱 나오면 원래 우리 가게가 보였는데 그 천막 때문에 시야에서 이게 상당히 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막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이제 막 하시고 정말 되게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튼 그 가게들이 계약 끝나고 재계약 안 하고 이러면서 나가기는 했는데 그런 항의를 받을 때마다 아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문제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깊이 생각해요. 저는 항의를 받으면 가서 화장품 정말 안 사는데 가서 뭐라도 샀어요. 처음 미샤에서 뭘 사온 게 거긴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정말 농성장에 방문한 사람들이요 거의 그쪽 가서 화장품 많이 쇼핑했어요. 그렇지. 지역에서 막 이렇게 농성하러 올라오시고 이러면은 이렇게 산책도 해야 되고. 양민 부장님 엄청 많이 샀어요 거기서. 안 쓰던 핸드크림도 샀어요. 와 다들 화장품 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샀다고. 근데 그래도 다른 농성장들에 비해선 괜찮은 곳이에요. 다른
뭐 이를테면 우리가 했었던 그동안 다른 농성장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했던 농동장. 일단 비와 눈을 맞지 않고 여기에서 한 50은 거의 먹고 가는.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것까지 다 해결하면 맞아요.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첫해 전기 이제 사용도 안 해봤던 이제 첫해 겨울은 정말 추웠어요. 아까 유정도님 말했지만 첫해는 거기에 그 위에서 해치바다에서 내려오는 바람도 못 막아서 갑자기 기억나는데 너무 겨울에 추워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상만 틀어놓은 적 있어요. 맞아요. 영상이랑 녹음해 놓은 거 그냥 이렇게 왜냐면 틀어놓고 말도 못해 손 시려니까 프로젝터 안고 응. 있고 막. 도대체 말을 못해. 사수 담당자들이 카톡에 올려 추워서 말을 못해. 추워서 노트북 중간에 중지되고 막 이랬어요. 그 영상 막 틀은 적 있어요. 겨울에 한겨울에 정말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그 비닐 천막이 아니라 나무 천막 확실히 좀 덥기도 덜 덥고 시원하기도 하고 춥기도 덜 추운데 첫해 천막은 정말 추웠어요. 정말 추워서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연말연시 명절 때 이제 대부분 공휴일에 이제 사수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정말 그때 기억나는 게 12월 첫해 12월 30일 자는데 그때 체감온도가 40도 막 농담으로 우리가 20도가 넘는다고 방송했지만 정말 40도가 넘는데 뭐 아무리 전기장판을 틀고 온열기 이렇게 갖다 놔도 막 어는 거예요. 아마 그때 마음은 이렇게 5년 가리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그때는 이제 불했죠.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 맞았잖아요. 또 그때 그 박사모들한테 맞고 막 대통령은 됐어 막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는 죽었다 그런 상황이 첫 해는 춥기도 엄청 춥고 그러니까 정말 분하더라고요. 천막 안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박근혜가 부양문제 폐지는 안 한다 했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첫 해. 박사님한테 맞으셨어요? 예, 그 광장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연설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갑자기 이제 제가 그날 농성선 당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박근혜 후보가 거기서 연설을 한다 해서 얼떨결에 저랑 이제 그 아마 어떤 기자라는 데 있으니까 농성인생을 들고 갔나 봐요. 근데 몰랐죠. 그렇게 많은 줄. 비집고 갔다가 이제 앞으로 간다 했더니 제가 이제 또 피켓에 장애들 대표 부여에 써있기 때문에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뭐인지 막 뒤지게 맞다가 또 기자랑 그랑 맞고 그래서 그 기자가 모르겠어. 그때 다큐 찍는 기자인데 그 기자가 내게 맞는 걸 찍어놔 뭐 촬영했다는데 몰라요. 그 기자 그때 못 봤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막 때렸어요. 노인들이 막. 그래가지고 막 그 광장에서 이 차들을 미는 거예요. 저한테 막 넘어지게 막 큰일 날 뻔했던 기억. 그때는 이제 19일이 대통령 대선 이게 선거니까 그 전에는 어디든지 후보가 가면 달려가야 돼요. 어디든지 밤이고 낮이고. 특히나 서울 시내에서 이제 그런 이제 선거일수를 많이 하니까 어디서 이제 제보만 들어온다 선거일수 한다 무조건 달려가. 그래 20일날 진짜 힘들었는데 대선 다음날 진짜 마음이 많이 힘들. 이제 어떡하지? 그날 투표 그러니까 대선 결과 나온 날 제가 광화문 농성 사수였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투표 끝나고서 광화문 농성장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사람들 이렇게 다 갔는데 계속 이제 한 8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다 가고 그래서 근데 당선 확실 막 이런 게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서 연락이 온 친구를 잠깐 앉혀놓고 그냥 잘 수 없다 싶어서 원래 광화문 농성장에서 술 마시면 안 되는데 맥주 2캔을 사왔어요. 맥주 2캔이랑 치킨을 몇 조각 사와가지고 농성장에 돌아와서 앉아 있는데 조금 이따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이제 분들이 막 한편으로는 막 우리 농성장을 발로 깡깡 차면서 박근혜 당선됐으니까 이런 거 다 이제 쓸어버려야 된다고. 이분은 사실 정세 판단이 올바르신 분이죠. 자기의 세계 안에서. 근데 이제 정세 판단도 여전히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 박근혜가 당선됐으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좋은 일 있을 거라고 하면서 5만 원씩 막 이렇게 넣어주시는 분들이 이분 상당히 정세를 잘못 읽고 계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막 이러고 앉아있는데 정말 미치겠고 막
그래서 막 그리고서 광화문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중계를 보고 있다가 밖이 도대체 무슨 난리가 났을까 싶어가지고 나가봤는데 KT 전면으로 막 태극기를 쏘고 있고 그때부터 태극기 저주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 전면에 태극기를 엄청 큰 광화문 광장을 거기 세종대왕상 앞부터 해치마당을 다 덮는 사이즈였어요. 그 사이즈의 태극기를 펼쳐들고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진짜 농성장 문을 막 닫고 그래서 너무 난리가 나가지고 정말 약간 무슨 소요가 이런 당선이 확실시 되고 박근혜가 왔다 가고 나서는 약간 무슨 소요가 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로 여기가 너무 흥분 상태라서 원래 농성장 문을 한 1시쯤 되면은 저기 그 셔터가 내려오는데 그날은 12시 전에 내렸어요.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아예 그냥 12시 전에 셔터를 내려버리고 고마운 사람들이었네요. 아 그날 정말 역사에게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광화문 역측에 처음으로 감사함을 느꼈었죠. 가끔가다 연구원이 보호도 해줘요. 맞아요. 보호도 해주고. 오래됐으니까. 농성장을 지키는 문제는 다들 매우 힘들어하고 12월에 이 농성을 잠정적으로 서로 대선이 끝나면 정리하겠지라는 마음을 모두 가졌기에 12월까지는 뭐 힘들어도 그냥 뭐 했는데 박근혜가 되고 나서 모두가 이제 당황한 거죠. 이거 봐라 이거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이러면서 뭐랄까 당장 접자 이런 얘기는 아무도 하지 못하지만 사실 내가 했어. 아, 19일 날 투표하고 20일 날 농성을 접는 것을 아예 미리 선포를 해놓자. 대선 기간에 난 그거를 박영수 대표님한테 계속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안 가면 뭐 먹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선되고 나서 철수 시점을 어떻게 잡냐 못 잡는다. 그러니까 20일 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 막 어떻게 됐다라는 것까지 평가하고 일단 한번 접자. 안 근데 받아줬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 아마 우리한테 이 대선만 있었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로 예상치 못하게 10월 26일 날 김주영도 사망했지 11월 달에 거의 한 달은 그 파주 지훈이 때문에 뭐 정신이 없었을 때 사실은요. 17일 날도 저희 내 생각에는 그때 17일에 아마 지훈이 연결식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생각에 정말 11월 막 그때는요 진짜 온 거기에 다 정신이 팔려 있었고 그래서 활동고지 진짜 그랬었고 뭐 사실은 정말 박근혜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런 게 아주 다 묘하게 사실 다 얽혔던 것 같아요. 일단 내부적으로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전장현은 전장현에서 빈단위는 주로 빅문사회연대 집행위 안에서 이렇게 각자 이 농성투쟁에 대한 판단을 좀 했었고 일단 전장현은 매년 총회 전 중훈이 때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를 2년 차까지 했어요. 2014년도까지 2014년도까지는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안건으로도 올라오지 않고 왜냐면 이제 그냥 접을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거니까. 근데 2013년 초 그리고 2014년 초 그리고 그 초뿐만이 아니고 중간에 8월에 전국 장애인 활동가 대회라는 걸 하는데 그때도 매번 이 농성이 아주 민감한 안건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거냐 뭐 이렇게 이거 언제까지 지킬 수 있겠냐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런 제안 되게 많이 그럼요. 이렇게 의견 주셨던 박현 동지도 계시고 저는 딱 6개월 되고 나서 접었어요 그냥. 왜냐면은 그때 저는 박근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요? 박근혜가 분명히 그냥 될 거라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저는 박근혜가 연임할 거라고까지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정세라도 잘 탔어요. 네, 얘기 대표님한테도 그때 술 얘기까지 했어요. 제 연임할 거라. 개헌을 하는 날 있더라도 대통령 한번 더 해먹을 거라. 그렇게 할 마음이었죠, 그쵸? 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뭐 거기서 이제 뭐 저희가 뺄 명분 특히 제가 생각에는 뺄 그 내용도 없고 별로. 그러니까 그냥 갈 때까지 가자고 그냥 경찰이 믿을 때까지 그냥 갈 때까지 가자고.
숙제가 틀리면 그러고 나서 아무런 효과 없이 우리가 그냥 접목하면 쪽팔리잖아요. 네, 또 숙제만 이게 쪽팔리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낼 때까지 그냥 가자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다가 사람들이 잠깐 화를 했던 얘기인데 그냥 농성할 만합니다 이 말 한마디 했다가 그냥 사람들이 막 그랬었는데 그냥 그때쯤에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진짜 할만하더라고요. 그냥 과학 가서 그냥 야간 사수하고 서명 받고 이러는 것들 생각하고 하면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엔 많이 반대했죠. 내용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부양문제는 사실은 민영이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이런 부양문제 숫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그때는 그런 부분이 들으니까. 이제 이를테면 전장현 1년 총회 전장현에 한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2월에 이제 총회를 하잖아요. 그럼 1월에 전체 중원회를 해요. 이제 1년 계획을 짜는 거기 이제 농성 투쟁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그러지 이게 나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이런 힘든 것도 있고 저런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뭔가 지금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은 이유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2013년에는 뭐 박근혜가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라는 공약에 넣은 거예요. 야 이거 공약에 넣었는데 이걸 어쨌든 공약에 있는 거니 이 정부가 폐지를 진짜 하건 안 하건 이거 지금 적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최소한 얘네가 공약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봐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6개월만 더 하고 난 다음에 판단해보자. 그리고 이제 6개월 더 가고 이제 8월이 됐어요. 1주년이 됐죠. 그때 되면 이제 그때 들어서 이제 뭘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박근혜가 뭘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고 너무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 공약에 있는데 그럼 뭐 하나라도 뭔가 우리 성과가 있어야지 이 농성 투쟁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겠냐. 일단 더 요거 가지고 우리 반년만 더 밀어보자 이렇게 해서 더 가보고 근데 그게 어거지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래가지고 6개월 좀 더 해보자 되게 이렇게 나름 내부에서는 좀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정했고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얘기할 틈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건 그냥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진짜 바늘 틈만큼도 틈이 들어가지 않아서 정부가 이건 어쨌든 우리가 의제로 계속 알려낸다라는 게 핵심이지 뭐 농성투쟁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없어. 왜냐면 얘는 아무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등급제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가 어이없이 잘 모르고 아마도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 걸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농성투쟁 쉽게 정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013년도요, 그쵸? 인형동지 송파 세모네 사건이. 2014년에 성파 세모네 사건 있고 네. 뭐 그 전부터 있었던 개정안 기초법 개정 논의가 이제 그때 좀 다시 되면서 2013년도 말에 또 여의도에서 농성도 하고 뭐 그랬었던 게 있었는데 전국적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울 지역만 보게 되면 사실 주영이랑 동국현 동이 돌아가신 게 굉장히 컸어요. 서울에 계신 어쨌든 동기들이 그러니까는 등급제 이걸 걸고 농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빼자마자 이제 내용을 좀 알고 있는 활동가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데미지가 너무 크니까 그거에 대한 데미지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등급제 피해가 이제 본인들도 사실 와닿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동거리를 재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한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그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앞에서 사람이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죽었잖아요. 어저께만 봤던 사람은 며칠 전만 해도 저희 연금공단에서 봤던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사고를 당해서 죽었으니까는 사실 그 기가 찼던 분이 서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뭐
농성을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 그 애는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그 애가 좀 그때는 어쨌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게 이제 24시간 투쟁, 어떤 지역별 국정라인 투쟁을 거기에 전체 서울 지역은 그 지역별 국정 릴레이 투쟁에 활동가들이 다 굉장히 거기 전념했던 것 같아요. 24시간을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생각. 그러면서 서울시하고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보니 토론을 해보니 됐다 안 됐다 그거보다는 그냥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이 알고 있듯 그만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싸울 이유들은 생겨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있어야 됐겠죠. 호텔? 예전엔 한 2성급 호텔이었다면 지금 한 약 5성급 호텔 정도로 와보셨잖아요, 다.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좀 공기도 많이 변했나요? 혹시 많이 보이죠? 일단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를 이제 정말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이게 뭐야? 뭐 이걸 왜 해?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본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혹은 자신이 장애인 가족이기 때문에 장애 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오히려 또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은 거의 못 듣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농성 되게 지지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거 저도 TV에서 봤어요. 오늘은 뭐 제가 TV에서 봤던 그분은 여기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알려진 게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게 제일 차이점. 맞아. 진짜 많이 다르죠. 요즘엔 민원 안 들어와요? 민원은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양의무제를 좀 폐지한다고 했는데 진짜 폐지 아니니까 그 당사자들이 왜 이거 폐지한다고 해놓고 왜 안 됐냐고 그런 민원 전화를 빈사랑 전장위원회 정말 많이 왜 이거 진짜 폐지 아니고 나는 해당 안 되는데 이게 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죠. 진짜 다르죠. 옛날에는 왜 폐지하냐는 전화가 간간히 아주 종종 들어왔었는데 이제 왜 폐지 안 되냐고 전화가 오는 거지. 근데 뭐 나 사실 확인은 안 되는데 막 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우리를 부양의무 폐지 운동본부라고 부르신다고. 맞아요. 자꾸 광화문에 있는 맞아요. 운동본부 맞아요, 이렇게 항상 맞아요. 이렇게 부르신대요. 저희는 공동행동이지만 어쨌든 운동본부라고 익숙하니까. 얼마 전인가 우리가 저렇게 농성대행이 바뀐 지가 올 봄이었나? 작년이었나? 헷갈려. 설 때. 응, 그쵸. 그랬는데 우리는 여전히 저기 이제 천만 농성대를 부르는데 어떤 분을 약속을 그때 기자였는데 저보고 전화가 왔어. 아무리 봐도 천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농성대학을 오세요. 강화문 지역대에 있으면 농성대에 있었는데 전화해서 먼저 수차했나 봐요. 없대서 내가 아닌데 내 속으로 그렇게 큰 게 안 보이나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여기에 그랬더니 이거는 천막이 아니었어. 내가 천막이 너무 더러워서 바꿨다고. 근데 막 이렇게 우리를 무슨 운동본부라고 부른다는 것도 저는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래 그 막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은 별로 시각화되지 않잖아요. 사회 어딘가에 있는 소외된 목소리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가 생긴 거잖아요. 광화문에서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의 싸움이 어떻게든 현실을 바꿀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거기를 같이 바라보고 있는다는 게 저는 되게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각자 자기가 이렇게 안고 삼켜야 되는 어떠한 고통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일이다, 뭐 바뀌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엄청 신기해요. 기댈 산이 된 것 같은 그죠? 우리 농성장이. 네. 그래서 광화문이라는 공간에 계속 모이는 것 같지만 아무튼 광화문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퍼지기도 하는 이런 게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좋은 점. 아주 많이 없죠. 전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한테
말을 그러니까 의도 어쨌든 정치라는 건 사실 굉장히 뭐랄까 서로의 이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들도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액션이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대화하자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게 그런 시도?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대화하자고 면담물 청소 우리 지금까지 보낸 거 하면 진짜 아마 몇백 통이 될 텐데 산을 쌓아요. 그럼요. 그 면담물 청소들 그렇게 날렸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이제는 어쨌든 그쪽에서 면담을 요청했을 때 답이 오고 우리 농성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이 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그 내용이 어떻건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부라는 건 어쨌든 굉장히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야 이거 뭐라도 이제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 어떤 아니면 뭐랄까 자신감? 이게 한 번에 다 바뀔 거라는 그런 기대는 아무도 하지 않지만 야 이거 이제 좀 더 해보면 야, 뭐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는 우리 안에 어떤 자신감 같은 게 생기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저한테 조직에게는 그냥 큰 변화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더 사실 경계하는 것도 있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전체 내부적으로 너무 긍정적으로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긴장이 확실히 느껴져요. 그래서 누가 어떤 때 발언을 하건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에선 이런 게 들 거다. 이렇게 믿어보자.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고 우리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될 때까지 어떻게 되는 게 될지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몰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해요. 이건 그런 긴장감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건 거지. 여태까지 당한 거. 그렇지. 한두 번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니까. 권력이라는 속성 자체가 사실 아무리 착한 것과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변화죠. 작년 9월까지는 진짜 이거 10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저는 그래요. 가장 직접적으로 변하는 복지부 장관을 2번이나 갔다는 거? 그 따라잡으신 거잖아요. 아니 아무리 따라잡아도 문영표를 뭐 전 장관이나 아니면은 뭐 정진혁 전 장관이나 뭐 진짜 정진엽도 잠깐 보셨잖아요. 가서 그렇게 인증샷 찍자 부양원장 필지 하자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그것만이라도 야 만약에 못 봤으면 아마 똑같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봤으니까 일단은 그거부터 바뀌지 않았나. 같은 맥락이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하면은 이제 만날 수는 있겠다는 그런 거죠. 이제. 뭐 같은 얘기겠지만 실제 그래서 바뀐 게 있나 지금? 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죠. 아직 바뀐 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이랑 다른가? 라고 하면 사실인 거예요. 그거는 뭐 그것까지 그렇지 않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히어로의 등장으로 그렇게 됐나? 하면 사실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문제를 알게 되고 신경 쓰게 된 거는 5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농성을 하면서 만들어 왔었던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공약도 될 수 있었던 거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행보에 우리는 앞으로도 또 계속 부채질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뿅 하고 나타나서 갑자기 세상이 개벽천재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차츰차츰 바꿔 나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 우리가 농성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우리를 운동본부라고 부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긴 것처럼 우리를 정치 세력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뀐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모두는 많이 성장했다. 아주 광화문 농성장만큼 엉덩이가 가벼운 연대조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날라가요 막. 그래서 막 저희가 사실 근데 이게 안 쉽거든요. 되게 웃겨요? 아닌가? 왜요? 엉덩이가 가볍다는 게 웃겨요? 아 우리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안 쓰나 보다. 저는 이제 아무튼 빈곤사연대 있을 때도 전장현을 자주 보긴 했지만 광화문 농성을 하면서는 그 전이랑은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가깝게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 10시에 우리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활동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당사자들이 얼마나 일찍부터 몸을 일으켜야 하는지라든가 아니면 밤 늦게까지 이게 이어질 때 막 얼마나 또 많은 불확실성에 자신을 놓아두어야 하는지 장표 언제 잡혀 64대 막 이런 상황을 얼마나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라든지 막 평택 이런 데로 정말 한 5명, 6명이 연대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준비를 하고 막 몇 명의 사람들이 스케줄을 바꿔가면서 그 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이런 거를 옆에서 좀 더 가까이에서 보다 보니까 아 진짜 보통 아니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몇 명이 시간 맞춰서 어느 지하철역에서 모여 해서 같이 떠나는 어떤 버스에 몸을 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한 자리를 가기 위해서 하루 혹은 이틀을 통째로 바꿔가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는 이런 일들에 참 진짜 겁도 없이 무조건 그냥 가겠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1017 빈곤철폐 날 때 그 광화문 농성장 버스를 하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빈곤철폐 날 조직위원회 들어와 있었던 뭐 전교조 선생님들이랑 어디랑 같이 이렇게 버스를 한 대를 채워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전동 휠체어를 다 싣기가 어려우니까 막 수동으로 갈아타고 오신 분도 있고 막 전동 휠체어 또 나눠가지고 넣었다가 뭐 하고 막 식사 자리 예약했는데 장애자분 거 안 되는 데를 또 우리를 배정을 해줘서 바꾸고 막 엄청 그래서 가다가 막 또 이렇게 막 아프신 분들 생기고 굉장히 난리를 치면서 갔었는데 이게 내려가는 시간 5시간 올라오는 시간 5시간이란 엄청 긴 버스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막 그 전교조 선생님들부터 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나 어디 이제 시민단체 분들 이런 분들까지 아 되게 광화문 농성장이 참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도왔구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걸 저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훌륭하죠. 그래서 뭐 밀양, 강정, 평택, 쌍차 뭐 세월호 가족들 처음 농성 시작할 때 사실 거기도 이제 천막 하나도 없이 비닐로 깔고 막 있을 때 농성장에 쉬러 유가족분들 내려오시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때는. 그 이제 맞아요. 강원 공동행동의 연대를 진짜 많이 했고 주로 많이 간 곳들도 이제 꽤 있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자기 발밑도 다스리기 어려운데 왜 어떻게 다 갔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약간 중간에 좀 어이가 없지만 되게 많이 갔는데 사실 뭐 이제 박태원 활동가가 이제 세월호 농성장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덕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2014년 4월 17일 날 이제 송편 동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싸움에 굉장히 뭐랄까 처절함? 이 현실의 처절함을 굉장히 많은 연대 단위들이 사실 체감한 건 거예요. 이동권 투쟁 이후로 저는 그렇게 김주영 동지 돌아가시고 2년 후에 송편 동지 돌아가신 이 사건으로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 진짜 놀래는? 그래서 연대 그때 진짜 많이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연대해줬고 한 2달 60일 정도 되는 장례투쟁을 시민사회계에서 돈을 진짜 많이 모아줬어요. 함께 싸워도 좋고 돈도 많이 모아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세월호 막 엄청 크게 싸우던 시기인데 우리는 진짜 그냥 확 이렇게 이슈가 아예 덮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2달 동안 이 공동행동과 전장현과 한자역과 여러 단위들이 진짜 거의 매일매일 싸우던 시기였는데 그냥 이게 그냥 잊혀지는 죽음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또 함께 했었던 이런
정말 외부 연대 단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걸로 진짜 많이 알려진 거예요. 공동행동의 이 싸움이 장애등급제라는 것도 많이 알려주고 부야문제라는 것도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되게 멀리 봐도 이동권 투쟁도 그러했었고 활동보조 투쟁도 그랬었고 장애운동은 사실 진짜 쬐끔이에요. 숫자로 보면 다 옛날에 지금이야 막 몇백 명 모이고 뭐 1000 넘고 이렇지 옛날에는 100명 넘으면 진짜 큰 집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숫자로 치면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진짜 되게 처절하게 싸울 때 이 싸움을 함께한 또 이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이 운동에 되게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품?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뭐랄까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 가랑이가 찢어져도 근데 여기가 너무 급하고 여기 갑자기 농성이 뭐 침탈 당하네 아니면 뭐 어디 뭐 고공농성 며칠차 뭐 집중하네 그러면 거기를 그렇게 열심히 갔던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아까 김영준 씨 엉덩이가 가볍다고 말한 건 누가 요청하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뭔가 길게 뭐 협의하고 결정하고 이런 거 가지 않고 여기 한다는데 요청 들었는데 갈까요? 가죠. 누구누구 갈까요? 그냥 이게 굉장히 빨리빨리 결정되는 거기에는 어디처럼 공문 절차 안 밟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강원 공동행동 집행위로 들어와 있는 곳이 빈곤사회연대, 노들야합, 협의회 한자협, 전장협 뭐 이런 단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다 또 이런 뭐랄까 연대 그리고 물론 대무쟁이들도 많고 하지만 이렇게 투쟁의 중요성, 연대의 중요성 굉장히 많이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진짜 많이 다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곳들 많잖아요. 뭐 반올림도 그렇고 유성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투쟁하는 것도 그렇고 요청하면 이렇게 다이어리에 일정이 누구 하나만 없으면 그 사람 봤던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가려고 그랬고 그게 사실 강화문의 장애등급제 부양문제 폐지 농성이 외롭지 않게 싸울 수 있는 또 힘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 그래요. 엉덩이가 가벼운 이렇게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단위를 반올림도 초창기 시작할 때 다니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마 우리가 그런 힘들고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반올림 초창기는 정말 열심히 갔어요, 우리 진짜. 우리 농성장은 단지 맡기고 우리가 글로 가고 특히나 송국현 사망할 때는 저희가 농성장이 3개였었어요. 반포 아파트, 인건이 앞에 농성장. 정말 그때는 정말 우리가 합심을 해서 아무도 집에 안 들어갔어요, 정말. 외부에 저기 너무 강력해서 외부에서 아무런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죠. 저 3개를 직접 하는데 제 동작까지 찍고 다니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던 적이 많이 있어요. 동작. 그거 진짜 좋아요, 근데. 아니 저는 저는 진짜 조용하고 좋아요. 아니 반포 아파트가 그렇게 4호선과 9호선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데인지 몰랐어요. 아주. 똥봉지. 그치, 많죠. 일단 시작 활동하면 그때가 언제지? 처음 10월달인가 그런 느낌 나요. 10월 29일 10월 29일. 맞는 거 같아. 청계광장. 그거든 아니면 그 다음 차 그치. 2차였던 거 같아. 2차 촛불 때 막 하고 왔어. 촛불 막 하고 이제 우리는 농성장에 짐 놓고 하려고 전체가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물결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집회를 끝난 사람 그때까지는 아직 뭐 10만도 안 넘었었고 너무 우습게 얘기하지만 10만도 안 넘었었고 이제 막 시작하던 때였는데 사람이 갑자기 막 엄청 다 촛불 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 사람들이 막 내려와서 우리가 허겁지겁 그 부르마 앰프를 켜고 계속 얘기했어. 똑같은 무슨 이렇게 뭐 녹음해 놓는 걸 틀어놓은 것처럼 여기는 지금 장애등급제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서명을 하고 가는 거. 진짜 서명 많이 받았고 모금도 진짜 많이 했고 그래서 그날 사람들의 눈이 이렇게 반짝거렸지.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열렸구나 전국이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막 강원동선 중심으로 해서 선전전이랑 이런 계획들 그때부터 막 서둘러서 준비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물 들어올 때 뭐죠? 아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이게 박근혜 퇴진하라 이렇게만 외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눈이 반짝돼서 이렇게 우리 쳐다보고 이렇게 다 설명해주고 하니까 그때 원 없이 현수막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박근혜 대신 진짜 마법의 주문.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진짜 원 없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똥봉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언제쯤 너무 되는 거야? 끔찍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10월 25일 날 응. 1차가 시작됐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11월 10일 날 민중총궐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청계광장 앞에서 하야하야 맞아. 했었던 그날이었고 그날 이제 처음으로 100명 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그러니까 11월 말 정도부터 국회에 이제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박사모가 열심히 조직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천천히 이들이 하이네스 쪽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하기 시작했는데 이러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데가 저희 농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보빌딩 쪽으로 나가려면 이쪽으로는 문을 잠가 놓으니까 촛불 집회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잘 안 오게 되고 교보문고로 나가는 사람들만 이쪽으로 다 오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희 농성장을 거의 다 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막 박근혜 씨 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진짜 보자마자 눈이 다 뒤집혀가지고 풀랑 뜯고 막 폭행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상 다반사로 아침마다 막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해치마당 위에서 선전전을 항상 했었는데 그때도 막 태극기로 진짜 기분 나쁘게 막 머리, 가슴, 배 이런 데 계속 찔러요. 막 할머니들이. 그래서 계속 찌르면서 막 뭐라 그러고 막 어쩌고 저쩌고 진짜 폭력적인 언행도 많이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누가 뭐를 이렇게 휙 던지고 갔는데 벌써 더러워서 어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거기 서명운동 하던 동지가 이동하려고 휠체어를 밖으로 이렇게 뒤로 쭉 뺐는데 무슨 일이지? 그래서 거기가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그게 저희 그 아크릴 박스 있는 그 바로 옆에 자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근데 그들이 한번 이렇게 휩쓸고 간 바로 직후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똥폭탄을 거기다가 내려놓고 갔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걸 챙겨온 것도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이걸 쌌을까 뭐 이런 것도 신기하고 거기 이걸 여기다 두고 가야 된다고 왜 생각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정말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종로경찰서에다 우리 농성장 시설보호회처 그 전부터 경찰이 먼저 연락이 아니 왔어요. 이거 왔는데 계속 이렇게 저도 한번 맞았거든요. 막 박사모가 지나갈 때 낮엔 집회하면서 저희가 요청을 했어 했더니 자기네가 이제 자기네 딴에는 요청을 했지만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안 했는데 우리가 몇 번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보호를 우리 해주면서 우리가 야 방패가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은데 처음에 엉덩이를 우리 쪽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건 그럼 처음에 박사부도 똑같은 얘기예요.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막 그러면서 책임져 나오는. 근데 정말 경찰들도 자기네가 말리는데도 안 와 모이네요. 막 깃대 같은 것도 테이프 긴 걸로 막 때리니까 그 경찰들 이 사이로 막. 그래서 저희 막 이렇게 모금함도 뭐 많이 부서졌어요 사실. 다 부셔가지고. 장애기 활동가들이라고는 장애인 활동가들이 확실히 빨리 아프고 많이 아프고 여기저기 아파요. 특히 뭐 예를 들면 박현 동지는 어쨌든 장애 특성상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저 사람이 경찰 근처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너무 이렇게 쫄리고 이렇게 두근거리고 좀 뒤로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이게 더 속상한 게 그 광화문에 이제 영정 있는 분들도 하여튼 그런데 이 사고에도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불이 나면 못 도망가니까 아프면은 빨리빨리 치료 못 받고 막 참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막 죽고 근데 너무 매년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긴장되는데 그런 거 준비할 때 그래서 나름 진짜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예를 들면 돌돌이도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5년 전, 농성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 은박 돌돌이라고 있는데 바닥에 까는 얘가 이제 두꺼운 아이는 뭐 1cm보다 훨씬 더 큰 거 주잖아요. 뭐 예를 들면 1cm짜리가 있고 좀 얇은 거는 2mm짜리가 있고 막 이런 거. 진짜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진짜 되게 비싸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돈 없다고 이제 오래 안 있으니까 얇은 거 쓰고 이랬는데 이제는 1cm짜리가 아니면 안 되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찬기 올라오면 이제 뇌병변장애 있는 뭐 특히 그렇지만 뭐 척수장애도 다 찬기 올라온 데서 자고 나면 그 다음에 몸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며칠을 막 앓고 하니까 옛날에 인권위에서 이제 농성했을 때 우동민 동지도 이 추워서 폐렴 때문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사실 이런 거 하면 엄청 걱정돼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심지어 이제 옛날에 돈이 없어서 침낭도 안 샀는데 지금은 200개도 넘게 있어요. 추우면 안 되니까 어쨌든 농성은 하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춥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방한용품, 노숙용품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두꺼운 거 많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제 하면서 다 사실 그런 문제 제기 들어요. 장애인들한테 이거 너무 힘든 일이다. 중증장애인들의 몸 상태를 알고 이렇게 하는 거냐.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런 결정을 예를 들면 뭐 박정석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윤경 혼자 하지 않거든요. 이영숙 혼자 하지 않고 같이 결정해요. 매번.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 난감함이 있어요. 이렇게 맞아. 같이 살자고 싸우는 거 맞는데 이렇게 싸우면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아픈 거 알아. 그럼 이걸 하지 말자고 할 수도 없고 요만큼만 하자고 할 수도 없고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난감함이 사실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파서 아픈 사람도 진짜 많고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쨌든 비장애인이잖아요. 장애 당사자는 아니고 그 아픔을 나는 느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가 100번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봐야 그건 사실 모르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조용히 하고 결정하기를 내가 기다려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 좀 많이 들고 비장애인들의 건강 상태는 어떠냐? 장애뿐만 그렇고 빈민뿐만 그런가? 많이 아파요 진짜. 진짜 많이 아파요. 저는 우물 안에 개구리라서 그런가 사람들이 다 아픈 거밖에 모르겠어요. 돌아가면서 아프고 한 번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다 한 명 한 명 상태를 좀 진단하면 사실 다 좀 몇 달씩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쉬면 사실 또 일은 안 돌아가잖아요. 쉬라고 그래 아주 과감하게 자 그럼 쉬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각자 자기 몸을 잘 돌보는 것으로 하자. 좀 쉬어야 될 때는 쉬고 싶다라고 꼭 얘기하고 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반드시 해봐야 뭐 이렇게 갑자기 일이 막 이렇게 정말 물이 들어오면 누구라도 노를 저어야 되니까 노는 좀 나중에 졌자 이럴 수 없잖아. 또 노 막 졌다 보면 그냥 또 이제 일정대로 가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다른 단체도 좀 비슷할 것 같고 좀 다른 건 확실히 중증장애인들 장애인 당사자들이 아프다. 하지만 아픈 걸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덜 아프고 좀 덜 힘들게 함께 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옛날에 되게 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 농성하다가 지영 언니도 아파서 세상을 떠났고 준혁 동지도 그랬고 그리고 저는 이제 빈곤운동 하니까 혼리생동도 그렇고 동자동이도 그렇고 뭐 한 달이면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1년이면 사실은 12달 제사 지내는 게 일이기도 하거든요. 또 이제 무형부로 돌아가시는 분들 대부분이니까 또 차례 지내고 장례 지내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도 사실 이게 당연히 전혀 익숙해질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또 장애운동을 하면 너무 치열하게 우리는 싸우니까 장애운동을.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싫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휠체어에서 내려가서 걷는 투쟁 있잖아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기능가? 하나도 안 익숙해지고 그냥 이거 원래 하던 거지라는 생각이 정말 항상 언제 어떻게 해도 1도 안 들고, 이걸 또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너무 속상하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대단한 권력이나 금은보화나 엄청나게 많은 돈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되게 뭐랄까 1인 생계비도 49만 원? 그 진짜 그냥 안 죽고 살 수 있는 조금 더 안전한 무언 근데 그것도 나 혼자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외침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바닥을 기어야 되고 굴러야 되고 막 밥을 굶어야 되고 추운데 찬 데서 자야 되고, 심지어 막 그 경찰과 뭐 소위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게 하나도 익숙해지지 않고 안 했으면 좋겠죠. 언젠가 빨리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싫은 게 또 노역투쟁이에요. 정말 너무 싫어요. 정말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싫어요. 그때 박경석 대표님 예전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막 형선이랑 이경호 동지랑 막 이렇게 들어갈 때도 그렇고 진짜 싫었어요. 정말 정말 싫었고 지금도 싫고, 안 하려면 최대한 안 하고 싶은 게 그거고 그렇죠. 어떻게? 또 사실은 농성만 보시니까는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농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제가 부르라도 전장의 활동가들이나 어쨌든 뭐 운동행동 활동가들이나 다 연관되어 있는 강한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동기를 보면은 정말 바빠요. 같은 사무실로 보기가 일주일에 보기도 어렵고, 안 보여주는 거 아니야? 제가 없을 때도 있고, 뭐 누가 민정동지가 없을 때도 있고, 정말 바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 그 수많은 사람 지역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조직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죠. 비장애인 동지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그 활동가들도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요즘에 좀 이제 좀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던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비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아픈 사람이 좀 있어요. 최근에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제 농장장한테 당신도 다 됐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언제나 쉼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막상 저한테 쉬라고 시간을 주고 좀 못하겠어요. 뭐하고 쉬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죠. 아무래도 글쎄 모르겠어요. 장애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피곤함이 느껴지고 좀 힘은 들지만, 우리 박경 대표 말이 딱 맞아요. 우리가 좀 나가서 밖에 나가서 싸워야지 좀 세상이 조금 바뀌는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정말 그 함께했던 동지들이 있었으니까 강화문 농성이 그쵸 1일차 2012년 8월 20일부터 2017년 8월 21일까지 이어졌을 것이고, 앞으로도 분명히 우리가 이제 강화문 공동행동을 같이 함께한 그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이제 함께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동지들이 변함없이 한 번이라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한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쭉 한다면 분명히 그러니까 정면 돌파는 정말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반드시 이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 뭐였지요? 나에게 있어서 강화문 농성장은 무엇이다? 나에게 있어서의 뭐 강화문 농성장은 지금으로는요, 일상이에요. 진짜 그 너무 진짜 좀 사실은 강화문 농성장이 아마도 없었으면 아마 제가 이런 활동에 맛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뭐 똑같이 아이 센터에서 활동하고 뭐 때 되면은 뭐 이제 그쵸? 기념 되면은 사회공하고 뭐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장애 등급제 부양물제 뭐 수용시설 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한테 직면한 내용이거든요. 장애 활동부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었는데 등급제가 나한테 등급이 안 맞고 수급비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부양물제에 걸리는 게 그게 남의 일이었다면 아마 그게 화가 안 나졌지만 이게 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절실하기 때문에 강화문 농성 나의 일상이고 일상 속에서 이것은 아마 내 일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꾸기 위한 활동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정말 완전히 끝날 때까지 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누가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점점 더 실감이 나요. 이게 정말 끝날 때까지 우리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함께 만들어 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또 광화문 농성장이 나에게 뭐뭐였다 이거는 딱 땡땡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저는 광화문 농성장이 저한테 항상 그런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 그냥 멈추지 말면 된다, 괜찮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게 하나도 안 바뀌는 것 같으니까 되게 답답하고 뭐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의심이 들고 이런 생각이 활동가들한테는 가장 지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막 번아웃되고 막 이런 활동가들이 약간 갈피를 잃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무엇인지 나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있는지 이런 지도가 없으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그래서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광화문 농성장이 굉장히 저에게 소중한 기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어딘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고 다만 멈추지 않고 하루하루 이렇게 가면 서두르지 않아도 언젠가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항상 되게 많이 위로가 됐고 그렇게 만들어 왔었던 건 사실 또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서 다시 1번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고맙다고도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카톡을 남겼지만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많이 부끄럽고요. 더 열심히 활동했던 활동가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활동가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웬 농성장을 매듭 물이 안 떨어지도록 물을 공수해줬던 동기도 있었고 그곳에서 보이지 않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깨끗이 잘하고 열심히 청소해 주셨던 동지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동지들이 있었으니까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런 동지들이 있었으니까 5년 동안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동지들이 더 많이 드러나서 얘기해 좀 했다고요. 사실 들어서도 좀 남겼었고 그리고 5년 동안의 방황은 저한테 상처예요. 왜냐면 방황동의 상처가 왜냐면은 윤영욱이가 그런 얘기가 가끔은 그런데 왜 요즘 앞에 나가서 얘기 안 하고 발언 안 해고 이런 얘기들을 시게요. 사실은 제가 어쨌든 방황은 초창기 운동하고 나서 갔던 이제 죽었던 주영이도 그렇고 윤현비도 그렇고 이런 계속 연이 오는 죽음들에 대해서 많이 그냥 딜레마가 심했어요. 그런 죽음들에 내가 왜 여기서 활동벌이도 더 특히 어디서 이동기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정말 절실하게 활동구조가 필요했는데 활동구조를 정말 제대로 싸웠던 사람, 처음에 싸웠던 사람으로서의 굉장히 딜레마가 굉장히 제가 커서 앞에 나가서 뭔가 얘기를 할 거다 우리 힘을 낼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 공포감이 많이 굉장히 심했어요.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가 없구나. 내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상처였고 아픔이었는데 또 하나 또 괜찮은 거는
좋았던 거는 그런 농성장이 그 기자분들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광화문 농성장이 그 대한민국 역사상 그곳에 농성을 큰 게 우리가 처음이에요. 네, 대한민국 역사상 광화문 그걸 제가 민주노총에서 얘기 들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전장에는 엄청난 조직이 어떻게 이 광화문 이 한복판에다가 농성을 들이 그것도 집까지 짓고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그 어쨌든 연대단이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의제들을 가지고 와서 농성하고 천막지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그 어쨌든 힘없는 사람들에 의해 또 다른 해방구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곳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그런 생각이 좀 가져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아팠어도 좋았던 것도 있죠. 이렇게 저한테 애완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그래 광화문 농성장은 나에게 땡땡이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광화문 농성장은 나에게 구루마 앰프다. 구루마가 표준어가 아니지만 우리는 구루마 앰프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정말 뭐죠? 좋은 이동식 앰프가 있어요. 이 아이가 많이 출동을 하는 날은 연대단위에도 하는 일이 많은 거고 우리도 하는 일이 많은 거고 이 아이가 이제 나가는 일이 없으면 우리도 좀 일상을 사는 주간이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아프면 난리가 나요. 왜냐면 이 아이는 항상 아프지 않고 거기에서 완전 충전된 상태로 되어 있어야 내 마음을 안정. 그래서 사실 이 아이가 5년 동안 사실 가장 오랫동안 농성장을 지키고 많은 곳들에 연대를 가고 우리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전달하고 사실 굉장히 많이 가혹하게 자기의 몸을 불사른 아이라 나중에 구루마 앰프가 정말 나중에 아파서 정말 못 쓰게 되는 지경에 이르면 많이 속상하지 않을까. 광화문 농성장 진짜 많이 생각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는 구루마 앰프다. 또 하나는 광화문 농성장은 나에게 얼굴이다. 이게 저희 지지난주 서울전천 대의원회의 때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농성투쟁 어떤 과정인지 같이 공유하고 우리는 좀 어떻게 서울은 어떤 걸 중앙에 제안하면 좋을지 공동행동에 제안할지 우리는 뭘 하면 좋겠는지 서울은 이런 걸 상의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 어떤 누구도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이 정도 됐으면 이렇게 이만큼 하자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아무도 안 하고 서로를 정말 많이 격려했고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이 모습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더 잘해보자.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더 힘을 내보자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다 중증장애인들인데 진짜 중증장애인들이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이 농성장에서 지키고 있을 때의 얼굴이 다 이렇게 같이 오버랩 때문에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맞아, 저 사람은 저런 자세로 농성장에 있었었는데 저렇게 인증샷을 올렸었는데 이렇게 막 그렇게 얼굴이 다 떠오르고 5주년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 얘기 진짜 많이 하니까 송국현 이렇게 김주영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이름 얘기할 때마다 영정 속 그 사진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를 그러니까 이제는 박종필까지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그 영정 사진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 영정 사진 쭉 있는 농성장 생각나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영상에서 이렇게 막 이름 얼굴이 막 다 이렇게 갖다 붙여지면서 이 하나의 장면이 완성되는 게 그 지지난주 저희 서울전천 대의원회의 때 이렇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얼굴들이 사람들이 사실 만들어낸 하루하루고 5년이고 이 광화문 농성 투쟁이었고 지금까지의 과정이고 이후에 어떤 결과들이 생겨도 사실 이 얼굴 전체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 진짜 제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당신이 내 자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